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명절도 잘 지내시셨죠?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 PD가 잘 못 지낸 것 같아. 저는 뭐 큰일도 없고 뭐 별반 특이한 게 없었거든요. 늘 하던 대로 했고요. 예. 대전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예, 그것도 뭐 늘 하던 거고 길도 뭐 늘 막히듯이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걸렸고요. 어우, 많이 막혔네요. 네, 맵을 켜고 갔는데 예. 국도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내려갈 때 얘기죠? 2번 다요. 2번 다? 대전에 갈 때는 이천까지 국도를 타서 이천에서 중부고속도로로 합류를 했고요. 올라올 때도 경부 타다가 중부로 갔다가 안성으로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안성에서부터 다시 이천까지 또 국도를 타고 아이고. 이천에서 다시 영동고속도로로 합류를 했죠. 그랬군요. 아니, 박 PD가 그렇게 힘들게 다닐 동안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네. 뭐가 힘들었냐면 이제 차례 지내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어제 저희도 거의 올림픽에 참가를 했어요. 뭔 올림픽이냐? 서울 경복궁 옆에 어린이 민속박물관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설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 대항전을 해. 민속놀이 가족 대항전. 그래서 윷놀이로부터 그다음에 투어 던지기,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뭐 이런 것들을 16강전으로 해가지고 대결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도 거기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예선 탈락하셨었겠네? 윷놀이는 첫 판에서 졌고요. 그 다음에 투어 던지기,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요거는 첫 판은 이겼어요. 네. 그래서 8강에 진출했는데 8강전 상대가 저희 윷놀이를 이겼던 그 가족들이랑 또 졌어. 작정을 하고 나온 가족이군요. 아니, 아무튼 그래도 저희는 한 판 이긴 거에 아주 큰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힘들긴 했지만 가족들 간에 이렇게 단합이 된 모습 저는 너무나 보기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왔었고요. 당연히 명절을 지내고 애들이랑 좀 놀기 위해서 온 우리나라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외국 분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아랍 쪽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오신 분들도요. 요 민속놀이 한마당 가족 대항전 그거 열심히 보시면서 올림픽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응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박수도 받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짧은 설이긴 했는데 또 짧아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 짧은 연휴 기간 동안 저희한테 아주 큰 기쁨을 애청자 여러분들이 선물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3만 정기 구독이 언제 넘나, 특히 팟빵에서 얘기입니다. 팟빵에서 정기 구독 3만 명 언제 넘어갈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 3만 명을 넘어버렸어요. 그렇죠. 저희가 2만 명까지는 굉장히 빨리 달성이 됐는데 그렇죠. 3만 고지 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연휴 기간에 3만 명이 넘어서 오늘 보니까요. 3만 15분. 팟빵에서만 정기 구독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저희 데일리 청취 수가 5만 육박하거든요. 그렇죠. 정기 구독을 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도 정말 많구나.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애플의 앱스토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도 있고 다른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한 5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정기 구독만 5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애청자 여러분들의 크나큰 사랑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고개 숙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지난주에 한국 GM 공장 폐쇄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절대 지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었죠. 역시 우리 정부가 경불진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이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 GM과 실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아하. 한국 GM은 우리 정부의 실사 방침에 동의는 한다면서도 고금리 대출, 납품 가격, R&D 비용 이렇게 의혹을 풀 구체적인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인데 왜? 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에이, 말도 안 돼.
의혹을 받고 있는 고금리 대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GM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GM 관계사에 4,62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을 했거든요. 예. 국내 완성차 업체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됐기 때문이거든요. 어허. 이에 대해서 한국GM은요. 국내 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안 꿔줘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와, 이 거짓말을 믿어야 될까요? 한국GM 대출 담당 팀장을 저 시켜주면은 제가 5%보다 훨씬 더 싸게 땡겨올 수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요. 대신 나한테 연봉 10억 줘야 돼. 연구개발 비용이 과도하다 이러한 지적도 있었는데 한국GM이요 같은 기간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 8,500여억 원을 R&D 비용으로 지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GM은 우리가 워낙 이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아니 좀 진보적으로 처리해보죠. 네. R&D 비용을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처리를 했을까요? 온갖 거를 다 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부품 납품가도 비정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었다. 이 부분 특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국GM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요. 그러면 우리도 원칙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이러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현 정부 핵심 라인에서는요. 정면 대응 기류가 강하게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어차피 군산공장은 기존에도 20% 언더로 가동이 되고 있었고 2차, 3차 협력 업체도 한국 GM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현대 기아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GM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연휴 기간 동안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요. GM 노조 분들이 네.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네. 그분들의 얘기도 GM에 절대 그냥 지원해주지 말아라. 아예 지원을 끊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야, 노조에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 여긴 막장이었네.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은요. 좀 반가운 내용인데요. 올해 채용하는 지방 공무원이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25,692명 이렇게 확정이 됐대요. 이 내용은요. 행정안전부가요. 전국 자치단체에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 이거를 종합해봤더니 이렇게 숫자가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요. 지난해보다 28.4% 숫자로는요. 5,689명이나 늘어난 거라고 해요. 전체 채용 인원 중 퇴직자 충원 등을 제외한 순수 증원 규모 이거를 봐도요 1,457명 상당히 많죠. 직렬별로 보면요 올해 일반직 7급은요 915명, 8급 9급은요 1,784명 이렇게 각각 뽑는데요. 7, 8, 9급 채용 규모는요 지난해보다 3,281명이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사회복지직은요 지난해 12월 중순 1,489명을 추가로 선발한 데 이어 올해도요 1,765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래요. 오. 게다가요 치매센터나 방문간호 사업 강화를 위해 가지고요 보건과 간호직 등을 전년보다 771명이나 늘어난 1,473명을 채용한다고 해요. 이들은요 읍면동 보건진료소 등 이런 데를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유, 훌륭해요. 보건진료소의 인원이 늘어나야 이렇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중소도시에 있는 사립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 다음 얘기가 가장 반갑더라고요. 뭐냐면요. 내년 1월부터 국가직 전환을 앞둔 소방직 있죠. 이게요. 2017년보다 2,025명 그러니까 62.6%나 늘어난 5,258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래요. 그래서요 법정 소방 인력 확보율 이게 낮은 지역이 충북, 전북, 경남 이런 데거든요. 이런데 현장 소방 인력 확충이 대폭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는 아니었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전환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발목 잡는 쪽이 있죠. 그리고 뭐 이 숫자도 요것보다 더 늘어나야지 정상이지만 또 이게 최대 한계인 것 같아. 너무 발목을 심하게 잡고 있어서. 근데 이건 진짜 상식 초월인데요. 소방직이 국가직이 아니면
뭐가 국화직이라는 거야. 그렇죠. 거기다가 요 얘기도 진짜 충격적이죠. 법정 소방 인력 확보율이 낮은. 그러니까 법정으로 예를 들어 100명의 소방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100명을 못 채운 지역이 충북, 전북, 경남 이런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제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충북이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즉 취업보호 대상자의 공직 진출 기회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은요 7급 9급 시험에서요 법정 의무 고용 비율 이게 3.2%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4.6%를 선발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채용 규모는요 지난해 820명이었는데 39분이나 늘려가지고요 859명이 될 예정이래요. 저소득층도요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인 2%보다 높은 거의 2배나 높네요. 4.5%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이요 지난해에는 670명이었는데 올해는 129명이나 증가해서요 799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태클 거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아니 공무원 이렇게 늘려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작은 정부 해야지. 이렇게 큰 정부 갖다가 너네들 부채, 국가 부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달아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보세요. 법정 확보율보다 낮은 소방관들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이게 진작에 됐으면은 제천 참사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이 너무나 안타깝죠. 부영 하면은 이제는 부실 시공의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서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그리고 공공기금 대출 제한 이러한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9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의 12개 아파트 현장을 점검을 해봤더니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점검 대상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해 현재 157건이 조치 완료가 됐다고 해요. 나머지 7건은 동절기여서 당장 조치가 어렵거나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추후 시정 사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가 하자가 있었나 궁금하실 텐데요. 콘크리트 시공 관리 미흡, 전기 안전점검 실시 미흡 이러한 것들이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이에 대해 부실 별점 총 30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 부실 별점이 쌓이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사전 입찰 심사 제도 감점 이러한 영업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24개월간 별점 누계 평균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이면 2달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이 됩니다. 아하. 별점이 낮더라도요. 심각한 위반 사항은 영업정지 처분이 바로 가능하대요. 이번 점검 현장에서도 6곳에서 철근 시공 누락과 같은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나 안전점검 의무 위반 등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석 달 영업정지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번에 특별점검 이루어진 이유가 뭔가요? 동탄 이 신도시 여기서 부용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잇따라 하자 민원이 제기가 됐거든요. 아하. 앞서 경기도는 작년 화성, 성남, 하남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서요. 도내 10개 부영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부영은요 214건의 하자 지적을 받아서 벌점 20점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근데 이 부영뿐만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요. 이런 하자 아파트 왜 이렇게 하자가 없을 수 없게 지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은 저희도 좀 의심이 가는 게 저희 동네에도 모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얼마 전에 눈이 엄청 내리는 날 네. 뭘 했는 줄 아세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더라고요. 아니 눈이 내리는데 콘크리트를 부으면 그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을까요? 이게 일반인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머리 깎는 동안 저희 미용실 원장님이 막 뭐라고 해. 거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콘크리트 타설 그냥 막 하고 있다고. 저 아파트 좀 위험하다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를 아파트를 다 만든 다음에 분양을 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만들기도 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국토부는 뭐 이런 점검 이런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후분양 제도 이런 거를 좀 늘려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일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트나 빌딩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싹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자기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은 그런 용의가 있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다시 밀어라고 해야 할 사람들이 한통 속일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설에다가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열려가지고 진짜 들뜬 연휴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아주 값진 선물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요. 미국 상무부가요. 한국을 포함한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려 53%의 관세를 선물하겠다. 이런 선언을 냈대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엿먹이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값진 선물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이는 지난해 4월 트럼프가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발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이게 뭐냐면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 제한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철강과 국가 안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실제로요. 무역확장법 232조 이게 언제 제정됐는지 제가 좀 살펴봤더니만요. 제정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1962년 상당히 오래됐죠. 거의 50년 된 거 아닙니까? 근데 50년간 실제 적용됐던 사례가요. 단 2번밖에 안 된대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정치가이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운 트럼프가 계속 보호무역주의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킨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미국 상무부가 사문화됐던 법을 부활시키면서 3가지 제재 방안을 제안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고관세, 즉 철강은 최저 24%, 알루미늄은 7.7%를 부과하는 방안.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모든 국가에 대한 수입량을 제한하고, 즉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63%, 알루미늄은 86.7%로 제한하는 방안. 이게 두 번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초고율 관세 부과. 이렇게 3가지가 있대요. 근데 아무래도 세 번째 방법을 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해요. 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이게 세 번째잖아요. 이거는요. 철강인 경우에는 한국을 포함한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베트남 이런 12개 국가에 대해서만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거. 한 나라가 빠져 있죠. 일본이 빠져 있어요. 네. 일본이 왜 빠졌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홍콩에 대해서 23.6% 관세를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거. 이런 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외국산 철강이랑 알루미늄은 더 이상 미국 땅에 발붙일 생각을 말라. 트럼프가 이렇게 경고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무역 규제안 중 필요한 조치를 트럼프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국내 자체 생산을 늘리자 이런 의도인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철강만 해도 이 포스코 품질이 가장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트럼프는요. 방금 박 PD가 얘기한 대로 이번 조치를 통해서 미국 철강 업계 가동률을요. 현재 73%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80%. 알루미늄 가동률은 더 낮아요. 48%인데 이것 역시 80%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대요. 이와 다들 짐작이 가시죠.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을 위해 가지고요. 자신의 주된 지지 지역 러스트벨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네. 러스트벨트에 러브콜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러스트벨트 주민들한테 야, 당신들이 다니는 공장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가던 법도 살려냈어. 그러니까 나 지지해줘. 트럼프가 이렇게 어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 같은 트럼프의 또라이짓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 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한국 등 12개국에 53%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다른 경쟁국, 특히 일본이겠죠. 일본보다 조건이 매우 불리해지게 되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는요,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8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대요. 여기에 추가로 관세가 또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이익률이 저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인지 알루미늄은요, 대미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번 무역 규제에 대한 국내 업계에 영향은 크지 않지만 철강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부는요, 연휴 기간이었던 17일 날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이런 철강업계 CEO들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기 전이잖아요. 요때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서 접촉 노력을 총력 경주하는 한편 시나리오별 대미 수출 파급 효과를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론적인 원론적인 대책 말고는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갑니다. 아직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얹혀 나서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번에 같이 피해를 입게 되는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걸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의 조치는 단호하다고 합니다. 왕어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요, 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고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토를 하면서요,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 국익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오호. 아니 근데 재미난 점은 중국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려면 뭔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경불지를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미국 국채. 네. 그렇죠. 미국 국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게 약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 엄청나죠. 이는요, 미국의 대외 채무의 무려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준이에요. 따라서 중국이 미국 국채, 이거 미국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내다 팔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지난해 10월에요. 중국의 알리바바 있죠. 알리바바가요, 미국의 송금회사, 이게 핀테크 회사거든요.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었대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걸 제동을 걸었어. 왜 제동을 걸었느냐?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거를 제동을 걸었거든요. 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고위 당국자가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입 속도를 늦추거나 매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알리바바가 미국 업체에 먹으려고 했는데 니네가 왜 제동 거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파되자마자 뭔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 국채 10년 만기 금리가요, 10개월 내 최고치인 2.598%까지 한순간에 치솟아 버렸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처럼요, 중국은요, 미국 국채 시장에 큰 손이에요. 최대 큰 손. 5분의 1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항하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재미나게도 미국의 국채인 게 확실하죠. 네.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거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무기가 있대요. 도대체 뭘까요? 알래스카 방향을 향해서 15억 인구가 오줌 싸는 거? 그런 게 있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요것도 그거 못지않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요. 재미나게도 콩, 대두래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요.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 돼지가 주로 먹는 게 뭐냐면요. 얘네들은 대두, 이 콩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생산되고 있는 대두의 60%나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 생산 가지고는 이걸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규모가요. 상상 초월이에요.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대두가요. 2016년에 1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요. 15조 3천억 원이에요. 중국 돼지에게 먹이기 위해서 콩을 수입하는데 15조 3천억 원. 2017년에도 거의 비슷해요. 약 139억 달러. 15조 2천억 원. 엄청나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요. 규모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에게 직접적인 타격도 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미국산 대두가 생산되는 곳이 또 하필이면 트럼프의 주 지지층인 중서부 농장지대 러스트벨트랑 거의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야 우리 기분 나빠서 니네 미국산 대두 이거 수입 못하겠어 이러면요 이 트럼프 주 지지층 중서부 농장지대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폭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트럼프 지지율이 박근혜랑 맞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험 수위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은요 트럼프 취임 이후 무역전쟁 조짐이 보이자요 보복에 들어간 바가 있대요. 올해부터요 뭘 했느냐,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요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게다가요 수입 다변화도 꾀하고 있대요. 야 대두 생산하는 게 미국뿐이냐? 다른 나라도 있어. 어디가 있냐 보니까요 브라질. 그래서 지난해에는 미국보다 브라질에서 더 많은 대두를 수입해 왔대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이게 뭐겠습니까? 더 이상 까불면 니네 콩 수입 안 하겠어. 경고를 한 걸로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중국처럼 우리도 보복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알아볼 게 뭐냐면요.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게임 이론의 백미 티포텟 전략. 네. 이게 중국이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도 생각해보고요. 이 티포텟 전략을 우리 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포텟 전략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들 기억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티포텟 전략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재수의 딜레마 이걸 알고 계셔야 되죠. 네. 재수의 딜레마 다들 기억나시죠?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요. 공범인 재수 A와 B를 각각 다른 방에 가둬놓고요. 서로 상대방의 범죄에 대해서 물어봐라. 네가 제 범죄에 뭘 저질렀는지 증언을 해봐라. 이렇게 요구할 경우 둘 다 배신하지 않는 게 최선이잖아요. 네. 하지만 못 믿겠어. 상대방을 어떻게 믿어. 나는 배신 안 했는데 쟤만 배신하면 나만 덤태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에게는 배신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 이게 재수의 딜레마 아닙니까? 협력해야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상대방이 배신할까 두려워서 자신도 배신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고요. 이처럼 고정경제학에서 규정했듯이 인간의 이기심은 협력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죄수의 딜레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협력보다는 경쟁, 남을 짓밟고 이겨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높이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하지만요. 과연 그럴까요? 이 같은 소모적인 무한 경쟁이 과연 현실적으로도 유리할까요? 앞서 언급했던 죄수의 딜레마 이거는요. 조건이 하나 있죠. 이 조건이 뭐냐면요. 단 한 번의 게임. 일회성 게임을 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이 재수의 딜레마처럼 단 한 번만 벌어지는 게임 이게 흔할까요? 거의 없잖아요. 재수의 딜레마 속 죄수들도 이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닌 이상 결국은 풀려나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고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따라서 현실적인 반복적인 게임에서도 이처럼 경쟁을 하고 배신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이에 대해 의문을 품어서 실험을 한 정치경제학자가 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슬기로운 감방생활 PD? 그게 뭔가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아주 최근에 히트를 친 감방 소재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게 드라마였나요? 그렇죠. 저는 예능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예능 프로에서 다들 교도소 가서 예능 찍고 그랬잖아요. 그랬군요. 저는 그걸 안 봐가지고요. 아무튼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교수님 성함 기억나실 거예요. 게임 이론의 권위자인 로버트 엑셀로드. 엑셀을 엄청 밟으시는 그 교수님이잖아요. 미시건대 교수님. 이 엑셀로드 교수님은요, 실험을 위해서요, 저명한 심리학자, 경제학자, 수학자, 정치학자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내가 이런 게임을 하고 싶은데 요거 좀 참가해 주세요. 게임들도 미리 설명을 했고요. 그랬더니 무려 14명의 학자, 주로 미시간대나 요 근처에 있는 교수님들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엑셀로드 교수님이 보냈던 게임의 룰 어땠을까요? 게임 참가자들의 전략을 프로그래밍 형태로 제출하고요. 리그전 방식으로 모든 참가자와 1대1로 겨루는 방식, 이런 룰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1대1 대결에서 많은 점수를 얻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주어졌을까? 4가지 규칙이 있었대요. 예전 저희가 이 엑셀로드 교수님 방송을 할 땐 시간이 짧아서 요거를 설명 못 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협력하고 상대방도 협력하면 3점을 준대요. 왜 주냐? 상호 협력에 대한 보상인 거죠. 아까 죄수의 딜레마에서도 둘 다 협력을 하면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배반하고 상대방이 협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빨리 풀려나게 되잖아요. 5점을 얻는 겁니다. 이래서 배반의 유혹인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내가 협력하고 상대방이 배반하면 나만 감옥에 오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점수를 얻지 못하죠. 머저리에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배반하고 상대방도 배반한다. 이러면 이게 1점밖에 못 얻게 돼요. 죄수의 딜레마.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인 거죠. 상호 배반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진행하는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 구조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협력하는 게 최선이죠. 3점씩 계속 얻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배반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참가자들은요 200회씩 게임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14명의 저명학자들은 요 게임 규칙을 듣고 나름대로 자신만의 전략을 아까 프로그램으로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당연히 승리, 내 전략이 가장 뛰어나 장담을 했겠죠. 그래서 나온 전략 어떤 게 있느냐? 나는 무조건 배신만 할래. 나는 조건에 따라서 배신할래. 아니면 무조건 협력만 할래. 여러 전략들, 14개의 전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들 기억나시죠? 복수. 그쵸. 복수인데 그냥 복수가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티포텟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협력한 후 상대방이 같이 협력을 해주면 계속 협력을 가고, 내가 협력했는데도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을 하고, 이런 단순한 전략. 이 티포텟이 평균 점수가요 무려 504점이나 받았대요. 재미난 것은요 또 있어요. 첫 판에 배신을 하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도 점수가 각 전략에 따라서 갈렸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모든 14개의 전략 중에 첫 판에 협력하는 전략은 평균 472점에서 504점을 받았대요. 근데 첫 판에 무조건 배신하는 전략들은요 제일 높은 것이 겨우 401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배신하지 않고 처음에는 협력하는 게 결국 이길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더 재미난 거. 14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티포텟이 1등을 했잖아요. 이 사실을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공개한 다음에 이 티포텟을 이길 전략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2차 대회를 열 테니까 한번 참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대회 때는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참가자들, 전문가들이 참가를 했대요. 몇 명이 참가했느냐? 무려 63분. 난다 긴다 하는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전략을 듣고 참가했대요. 나는 티포텟 간단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들이 나왔느냐? 63가지 전략, 이거 다 설명드리긴 힘들고요. 대표적인 9가지 전략만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1차 대회 때 티포텟이 이겼잖아요. 티포텟을 변형된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가장 먼저 소개할 전략은요, 티포2텟. 이게 티포텟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티포텟과 마찬가지로 첫
게임에선 첫 번째는 무조건 협력을 해요. 이후부터는요, 상대방이 협력하면 협력하고 상대방이 배반하면 같이 배반을 하는데, 티포텟은 한 번 배반해도 바로 배반하잖아요. 이 티포텟은 2번까지 봐주는 거야. 한 번은 봐준다는 거야. 2번 배반했을 경우에만 배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배반을 한 번 정도는 눈 감아주는 전략. 티포텟에 비해서는 조금 너그러운 전략으로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이런 친구들 있죠. 상대방에게 배신당해도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친구를 끝까지 믿어주는 친구. 마음이 약해서 정에 이끌려서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관중과 포숙이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티포텟 같은 친구들을 이용해 먹는 나쁜 친구들도 있어요. 사기꾼 같은 친구들인데요. 바로 다음에 소개할 테스터 전략 쓰는 놈들. 이런 놈들이 이 티포텟,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테스터 전략은요, 첫 게임에서는 무조건 배반을 합니다. 다음 게임에서는요, 상대방이 배반할 경우 티포텟으로 전략을 수정하고요. 다음 게임에서 상대방이 협력을 할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에서 협력하고, 이후부터는 한 게임씩 협력과 배반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간보는 사기꾼 유형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반해놓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복하는 상대한테는 고개를 숙이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는 티포텟처럼 나도 협력하거나 배반하거나 상대방에 맞춰서 고개를 숙이면서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내가 배신했는데도 너그럽게 보이면 이때부터는 이용해 먹는 거예요. 크게 상대방을 털어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2, 3회는 협력하는 척하고 이후에는 협력했다가 배반했다가 이거를 반복을 해가지고 털어먹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특히 티포텟 때처럼 관용적인 대상은 테스터에게 엄청 털리게 돼 있어요. 왜냐? 티포텟은 한 번까지 배반은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2번 배반만 안 하는 거야. 한 번만 배반하는 거야. 번갈아 가면서.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완전히 털리게 되겠죠. 이거는 그런 것 같아. 그 폭력 남편, 그 아내를 막 때리는 그런 남편들 있잖아. 그렇죠. 그래 놓고서 내가 죽일 놈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 자기가 때린 부분 연고도 발라주고 맞아요.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또 자기 수틀리면 또 때리고. 맞아요. 이분들도 2번 연속으로 안 때리거든. 그러니까 진짜 나쁜 유형이죠. 또 세 번째 소개드릴 전략은요, 프리드만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티포텟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첫 게임에서는 무조건 협력을 해요. 근데 이후 게임부터는요, 상대방이 협력을 하면 협력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배반을 하면요, 상대방의 협력 배반 여부에 상관없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을 배반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한 번 배반한 상대는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전략 현실에서도 간혹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나를 배신하는 것은 절대로 못 참아. 한 번 배신한 놈은 또다시 배신해. 싹을 없애버려야.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마피아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단호박 같은 사람 굉장히 빡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실수했던 상대방이 나 실수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용서를 구해도 얘는 또다시 나를 배신할 거야. 걷어차 버리기 때문에 이런 유형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많지가 않겠죠. 또 다음에 소개해드릴 전략은요, 요스라고 있어요. 요것도 티포텟의 변형입니다. 이 전략도요, 첫 게임에서는 무조건 협력을 해요. 그리고 이후 게임부터는요, 상대방이 협력을 하면 협력을 하고 상대방이 배반을 하면 배반을 하는 것은 똑같아.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조건이 있느냐? 10%의 확률로 상대방이 협력을 한 다음 게임에서도 배반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10번에 한 번쯤 자기가 상대방을 털어먹고 싶은 거야. 10번에 한 번쯤이면 상대방도 용서를 해주겠지. 요걸 노리고 한 번쯤 크게 털어먹는 거죠.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간혹, 상당히 많이 있죠. 잘해주다가 가끔씩 자기 욕심을 엄청 챙기는 얌체짓하는 얄미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한 번쯤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유행을 바라면서. 이때 내가 만약에 기분이 좋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방이 털어가는 거 알더라도, 그래 얘 지금까지 잘해줬으니까 그냥 봐주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프리드먼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네. 요스 같은 친구는요, 유행을 바라다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죠. 프리드먼 같이 완고한 친구인 경우에는요. 하지만요, 조금 너그러운 티포트텍 같은 친구한테는 엄청 좋겠죠. 이 티포트텍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완전히 이 요스 같은 친구한테 털릴 수가 있어요. 또 다음에 소개해드릴 전략은요, 올시라는 전략도 있어요. 이 올시란 전략은요, 특별한 전략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무조건 협력만 해. 한마디로 성인군자 같은 사람, 해탈한 사람, 뭐 현실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간혹 있기도 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허허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 당연히 모든 사기꾼이 가장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간혹 주변에 보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정반대되는 친구도 있죠. 올티.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무조건 배반하는 친구들. 이런 올리 전략은요, 의외로 유리한 점도 있어요. 뭐냐면요, 올디는요, 상대방에 비해서 절대로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아요. 한마디로 상대방에 비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아요. 단 승리하는 거 힘들지만 지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올디들만 모여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야말로 배반만 난무하는 지옥도가 펼쳐지겠죠. 각자 도생하는 사회, 배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사회, 마치 지금 헬 조선 같은 그런 사회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회라면 의외로 사회가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다들 배반만 하니까. 물론 바람직하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다들 믿지 못하니 이게 붕괴도 되지 않아. 올디 전략만 모든 사람이 다 쓴다면 네. 의외로 안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요, 올디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있어요. 요 점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티포텍 전략을 제대로만 쓰면 올디로 이루어진 사회도 이 안정적인 것 같은 헬 조선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티포텍 전략을 쓴 사람이 한 명이면 불가능해. 근데 집단을 이뤄서, 작지만 소규모 집단을 이뤄서 공격하면 올디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티포텍은 올디와의 게임에서 낮은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티포텍끼리 게임에선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올디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해. 그러면 티포텍 소그룹이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티포텍 집단이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상생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저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헬 조선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배반만 하고 나 혼자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티포텍 전략, 이걸로 서로가 상생을 하게 되면 이 헬 조선 사회, 이것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상생을 하되 밟아야 될 놈은 밟아줘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확실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전략은요, 트랭큘라이저란 전략이 있어요. 이 전략도요, 일단 상대방과 협력을 합니다. 계속해서 협력을 하다 상호 협력 패턴이 고정되면 갑자기 배반하는 전략. 그리고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력을 하면 배신의 횟수를 증가를 시켜요. 배반의 횟수를요. 그런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배신이 전체 게임의 4분의 1을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배반에는 배반으로 응징을 하고요. 요게 뭘 생각하면 이해가 가시냐면요, 머리가 좋은 사기꾼, 이런 사기꾼들이 이런 전략을 많이 써요. 뭐냐, 상대방과 신뢰를 처음에는 엄청 쌓아가죠.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됐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느닷없이 배반을 하잖아. 배신을 하잖아. 상대방이 배반에 대해 보복이 들어오면 다시 신뢰를 쌓을 때까지 자숙 모드. 내가 그때 실수한 거예요. 다시는 배반 안 할게요. 자숙 모드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쌓이면 다시 또 배반을 하고. 전형적인 사기꾼인데 머리가 좋은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략을 많이 쓰죠.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배반을 당했었을 때 바로 보복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 바로 보복하는 티포텍, 이 티포텍 전략만이 지금까지 나온 전략 중에 트랭퀄라이저에서부터 안전하다고 해요.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요, 다우닝 계열은 이 트랭클라이저의 밥이라고 하더라고요. 탈탈 털리게 된다고 합니다. 다우닝이요? 예. 세제 이름 아니에요? 세제랑 이름이 똑같은데 왜 다우닝이 트랭클라이저한테 탈탈 털리게 되느냐?
다우닝은요 첫 게임에서는요 무조건 배반을 해요. 이후 게임부터는요 이전 게임의 결과를 총합해서요 협력 가능성이 높으면 협력하고 배반 가능성이 높으면 배반을 해요.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죠. 직전 관계보다는 그동안에 쌓아놨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얘가 나한테 협력을 많이 해줬으니까 앞으로도 협력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나도 협력해야지. 오, 상당히 일리가 있죠? 네. 인간적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호의적인 사람한테는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하지만 맘 놓고 사기치려는 사람한테는 딱 털리기 좋은 그런 유형이라는 겁니다. 탱컬라이저나 테스터. 여기에 호구 잡히기가 딱 좋다고 해요. 탱컬라이저와 테스터는요. 협력과 배반 비율을 보면 이게 아까도 조건이 있었잖아요. 협력을 더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우닝 계열은 그동안에 쌓였던 협력이나 배반의 축적을 보고 하잖아요. 탱컬라이저나 테스터는 협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는 협력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티포텍과도요. 다우닝은요. 아주 상극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첫 판을 배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티포텍과는 계속 배신을 할 수밖에 없어. 배반의 굴레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이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첫 게임을 무조건 협력하는 식으로 변형해보면 어떨까? 다우닝에 또 다른 변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티포텍과는 협력을 할 수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탱컬라이저나 테스터에게 털리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왜냐? 그동안에 얼마나 협력했는지 배반했는지 이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도박에서도 충분히 응용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설픈 사람들이 첫 판, 두 판, 세 판 따면은 즉 전문꾼들이 일부러 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거 내가 이기는데 네 번째 판은 키워볼까 해서 그동안 땄던 판돈 다 걸면 그때서야 이제 꾼들은 이걸 다 회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에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 9번째 소개해드릴 전략은요. 랜덤. 뭐 랜덤이니까 그냥 마음 내킨 대로 협력과 배반하는 전략인데 쉽게 얘기하면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앞쪽이 나오면 협력하고 뒤쪽이 나오면 배반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전략일까? 한마디로 미친놈 전략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진짜 고달퍼져요. 상대방의 행동에 아무 이유가 없거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협력이고 뭐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해요. 대신 이런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편하게 살 수가 있죠.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트럼프를 떠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피해야 할 인간 유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9가지 전략 진짜 놀라운 전략들이잖아요. 이런 전략들로 티포텍과 대결을 벌였어요. 이 이외에도 다른 전략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2차 대회에서 승리한 게 어느 전략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포텟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또다시 티포텟이 우승을 했어요. 티포텟이 우승했으니 이를 이길 전략을 만들어달라 했는데 티포텟이 또 우승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점은요. 티포텟은요. 여러분들 예전 설명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전략보다 훨씬 간단하잖아요. 분석하기도 쉽고 약점 찾기도 쉽고 전략이 공개돼 있어. 그런데도 승리는 티포텟이에요. 그래서 엑설로드 교수는요. 티포텟의 승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가리키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질투하지 말아라. 질투의 눈이 어두워 내가 죽어도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히겠다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골로 간다. 두 번째, 먼저 배반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협력하라. 세 번째, 되갚아라. 남이 배반한 거 그냥 봐주지 말고 바로 대갚아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얘가 정신 차리고 협력에 오면 용서하라. 이렇게 가리키고 계시고요. 네 번째, 너무 영악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모른 척 할 수 없도록 단순하게 내 전략을 다 까발리고 행동을 해라. 이런 가르침을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의 또라이 짓에 어떤 전략,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여러분들도 감이 잡히시죠? 또 주변에 있는 얄미운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이것도 다들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배반에 나선 트럼프에게는 우리가 단호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단호함은 이런 것 같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의 무드 이게 조성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나 콩 가지고 위협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트럼프의 약점일 수도 있는 미국산 무기 수입에 제동을 거는 거죠. 우리 더 이상 니네 무기 필요 없어. 우리 남북 화해하고 있는데 왜 무기가 필요해?
근데 문제는요, 실제로 제동 거는 거가 아니라 이런 뉘앙스만 비춰도 트럼프는 쟤네 좀 이상한데? 내 얘기가 안 먹히네?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지층 미국 군수업체들이 트럼프 너 뽑아주면 우리 무기 많이 팔아준다고 했는데 야 한국이 안 산대. 이 어떻게 할 거야? 지지층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애플만 해도 마니아층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트럼프가 까불면 우리 이제 애플 안 살 거야? 이렇게만 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WTO에 미국 제소한 거 이것도 좋은 조치예요. 이렇게 계속 트럼프에 대해 경고를 하면 트럼프는 흔들리게 될 거고, 요거에 정신 차려서 트럼프가 협력으로 나오면 티포텟의 가르침에 따라 용서를 해줘야죠. 네. 그리고 우리도 다시 협력을 가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잘못 내재되어 있는 경쟁의식부터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을 무조건 이겨야 산다, 이런 잘못된 신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축구나 체스나 운동 경기처럼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식의 경쟁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것 같아. 그러나 실제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광범위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상호 협력이 상호 배반보다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좋은 성과를 올리는 비결은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협력을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도 당장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경고만 해서 미국이 협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이게 바로 티포텟의 가르침이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티포텟 전략에 기본적으로는요, 협력과 용서를 내재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번 내용 정리하면서요, 갑자기 영화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영화 킹스맨 다들 보셨죠? 네. 킹스맨에 이런 얘기가 아주 인기 있었잖아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티포텟 전략도 어찌 보면 비슷해 보여요. 협력을 알고 배반을 응징할 줄 알고 또 용서할 줄 알고, 특히 남들이 파악하기 쉬운 단순성까지 갖춘 신사가 결국 상생할 수 있다는, 모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사실 티포텟 전략에서 증명해 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중국만큼 압박할 카드가 많이 있어요. F-16 전투기 같은 거, 이거 정말 고가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대부분 F-16 F로 시작하는 미국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럽산이나 러시아제 없어요.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압박을 해도 충분히 먹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애플의 앱스토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도 있고 다른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한 5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정기 구독만 5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애청자 여러분들의 크나큰 사랑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고개 숙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지난주에 한국 GM 공장 폐쇄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절대 지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었죠. 역시 우리 정부가 경불진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이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 GM과 실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아하. 한국 GM은 우리 정부의 실사 방침에 동의는 한다면서도 고금리 대출, 납품 가격, R&D 비용, 이렇게 의혹을 풀 구체적인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인데 왜? 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에이, 말도 안 돼. 의혹을 받고 있는 고금리 대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 GM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GM 관계사에 4,62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을 했거든요. 예. 국내 완성차 업체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됐기 때문이거든요. 어허. 이에 대해서 한국재무는요, 국내 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안 꿔줘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와, 이 거짓말을 믿어야 될까요? 한국GM 대출 담당 팀장을 저 시켜주면은 제가 5%보다 훨씬 더 싸게 땡겨올 수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요. 대신 나한테 연봉 10억 줘야 돼. 연구개발 비용이 과다하다, 이러한 지적도 있었는데 한국GM이요, 같은 기간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 8,500여억 원을 R&D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GM은 우리가 워낙 이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아니, 좀 진보적으로 처리해보죠. 네. R&D 비용을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처리를 했을까요? 온갖 거를 다 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부품 납품가도 비정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었다, 이 부분 특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국GM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요, 그러면 우리도 원칙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이러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현 정부 핵심 라인에서는요, 정면 대응 기류가 강하게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어차피 군산공장은 기존에도 20% 언더로 가동이 되고 있었고 2차, 3차 협력 업체도 한국 GM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현대 기아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GM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연휴 기간 동안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요, GM 노조 분들이 네.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네. 그분들의 얘기도 GM에 절대 그냥 지원해주지 말아라, 아예 지원을 끊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야, 노조에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 여긴 막장이었네.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은요, 좀 반가운 내용인데요. 올해 채용하는 지방 공무원이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25,692명 이렇게 확정이 됐대요. 이 내용은요, 행정안전부가요, 전국 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 이거를 종합해 봤더니 이렇게 숫자가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요, 지난해보다 28.4%, 숫자로는요 5,689명이나 늘어난 거라고 해요. 전체 채용 인원 중 퇴직자 충원 등을 제외한 순수 증원 규모, 이거를 봐도요 1,457명. 상당히 많죠. 직렬별로 보면요, 올해 일반직 7급은요 915명, 8급 9급은요 1,784명 이렇게 각각 뽑는데요. 7, 8, 9급 채용 규모는요 지난해보다 3,281명이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사회복지직은요, 지난해 12월 중순 1,489명을 추가로 선발한 데 이어 올해도요 1,765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래요. 오. 게다가요, 치매센터나 방문간호 사업 강화를 위해 가지고요, 보건과 간호직 등을 전년보다 771명이나 늘어난 1,473명을 채용한다고 해요. 이들은요 읍면동 보건진료소 등 이런 데를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유, 훌륭해요. 보건진료소의 인원이 늘어나야 이렇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중소도시에 있는 사립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 다음 얘기가 가장 반갑더라고요. 뭐냐면요, 내년 1월부터 국가직 전환을 앞둔 소방직 있죠. 이게요 2017년보다 2,025명, 그러니까 62.6%나 늘어난 5,258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래요. 그래서요, 법정 소방 인력 확보율, 이게 낮은 지역이 충북, 전북, 경남 이런 데거든요. 이런데 현장 소방 인력 확충이 대폭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는 아니었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전환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발목 잡는 쪽이 있죠. 그리고 뭐 이 숫자도 요것보다 더 늘어나야지 정상이지만 또 이게 최대 한계인 것 같아. 너무 발목을 심하게 잡고 있어서. 근데 이건 진짜 상식 초월인데요. 소방직이 국가직이 아니면 뭐가 국가직이라는 거야. 그렇죠. 거기다가 요 얘기도 진짜 충격적이죠. 법정 소방 인력 확보율이 낮은, 그러니까 법정으로 예를 들어 100명의 소방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100명을 못 채운 지역이 충북, 전북, 경남 이런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제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충북이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즉 취업보호 대상자의 공직 진출 기회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은요 7급 9급 시험에서요 법정 의무 고용 비율 이게 3.2%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4.6%를 선발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채용 규모는요 지난해 820명이었는데 39분이나 늘려가지고요 859명이 될 예정이래요. 저소득층도요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인 2%보다 높은 거의 2배나 높네요. 4.5%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이요 지난해는 670명이었는데 올해는 129명이나 증가해서요 799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태클 거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아니 공무원 이렇게 늘려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작은 정부 해야지. 이렇게 큰 정부 갖다가 너네들 부채, 국가 부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달아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보세요. 법정 확보율보다 낮은 소방관들이 있는 지역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명절도 잘 지내시셨죠?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 PD가 잘 못 지낸 것 같아. 저는 뭐 큰일도 없고 뭐 별반 특이한 게 없었거든요. 늘 하던 대로 했고요. 예. 대전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예, 그것도 뭐 늘 하던 거고 길도 뭐 늘 막히듯이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걸렸고요. 어우 많이 막혔네요. 네, 맵을 켜고 갔는데 예. 국도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내려갈 때 얘기죠? 2번 다요. 2번 다? 대전에 갈 때는 이천까지 국도를 타서 이천에서 중부고속도로로 합류를 했고요. 올라올 때도 경부 타다가 중부로 갔다가 안성으로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안성에서부터 다시 이천까지 또 국도를 타고 아이고. 이천에서 다시 영동고속도로로 합류를 했죠. 그랬군요. 아니 박 PD가 그렇게 힘들게 다닐 동안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네. 뭐가 힘들었냐면 이제 차례 지내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어제 저희도 거의 올림픽에 참가를 했어요. 뭔 올림픽이냐? 서울 경복궁 옆에 어린이 민속박물관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설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 대항전을 해. 민속놀이 가족 대항전. 그래서 윷놀이로부터 그다음에 투어 던지기,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뭐 이런 것들을 16강전으로 해가지고 대결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도 거기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예선 탈락하셨겠네. 윷놀이는 첫 판에서 졌고요. 그 다음에 투어 던지기,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요거는 첫 판은 이겼어요. 네. 그래서 8강에 진출했는데 8강전 상대가 저희 윷놀이를 이겼던 그 가족들이랑 또 졌어. 작정을 하고 나온 가족이군요. 아니 아무튼 그래도 저희는 한 판 이긴 거에 아주 큰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힘들긴 했지만 가족들 간에 이렇게 단합이 된 모습 저는 너무나 보기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왔었고요. 당연히 명절을 지내고 애들이랑 좀 놀기 위해서 온 우리나라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외국 분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중국 분뿐만 아니라 아랍 쪽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오신 분들도요. 요 민속놀이 한마당 가족 대항전 그거 열심히 보시면서 올림픽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응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박수도 받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짧은 설이긴 했는데 또 짧아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 짧은 연휴 기간 동안 저희한테 아주 큰 기쁨을 애청자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3만 정기 구독이 언제 넘나 특히 팟빵에서 얘기입니다. 팟빵에서 정기 구독 3만 명 언제 넘어갈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 3만 명을 넘어버렸어요. 그렇죠. 저희가 2만 명까지는 굉장히 빨리 달성이 됐는데 그렇죠. 3만 고지 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연휴 기간에 3만 명이 넘어서 오늘 보니까요. 3만 15분. 팟빵에서만 정기 구독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저희 데일리 청취 수가
5만 육박하거든요. 그렇죠. 정기 구독을 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도 정말 많구나. 있다는 거.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이게 진작에 됐으면은 제천 참사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이 너무나 안타깝죠. 부영 하면은 이제는 부실 시공의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서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그리고 공공기금 대출 제한 이러한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9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의 12개 아파트 현장을 점검을 해봤더니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점검 대상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해 현재 157건이 조치 완료가 됐다고 해요. 나머지 7건은 동절기여서 당장 조치가 어렵거나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추후 시정 사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가 하자가 있었나 궁금하실 텐데요. 콘크리트 시공 관리 미흡, 정기 안전점검 실시 미흡 이러한 것들이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이에 대해 부실 별점 총 30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 부실 별점이 쌓이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사전 입찰 심사 제도 감점 이러한 영업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24개월간 별점 누계 평균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이면 2달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이 됩니다. 아하. 별점이 낮더라도요. 심각한 위반 사항은 영업정지 처분이 바로 가능하대요. 이번 점검 현장에서도 6곳에서 철근 시공 누락과 같은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나 안전점검 의무 위반 등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석 달 영업정지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번에 특별점검 이루어진 이유가 뭔가요? 동탄 이 신도시 여기서 부용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잇따라 하자 민원이 제기가 됐거든요. 아하. 앞서 경기도는 작년 화성, 성남, 하남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서요. 도내 10개 부영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부영은요. 214건의 하자 지적을 받아서 벌점 20점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근데 이 부영뿐만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요. 이런 하자 아파트 왜 이렇게 하자가 없을 수 없게 지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은 저희도 좀 의심이 가는 게 저희 동네에도 모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얼마 전에 눈이 엄청 내리는 날 네. 뭘 했는 줄 아세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더라고요. 아니 눈이 내리는데 콘크리트를 부으면 그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을까요? 이게 일반인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머리 깎는 동안 저희 미용실 원장님이 막 뭐라고 해. 거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콘크리트 타설 그냥 막 하고 있다고. 저 아파트 좀 위험하다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를 아파트를 다 만든 다음에 분양을 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만들기도 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국토부는 뭐 이런 점검 이런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후분양 제도 이런 거를 좀 늘려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일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트나 빌딩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싹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자기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은 그런 용의가 있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다시 밀어라고 해야 할 사람들이 한통속일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설에다가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열려가지고 진짜 들뜬 연휴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아주 값진 선물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요. 미국 상무부가요. 한국을 포함한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려 53%의 관세를 선물하겠다. 이런 선언을 냈대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엿먹이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값진 선물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이는 지난해 4월 트럼프가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 확장법 232조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발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이게 뭐냐면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 제한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철강과 국가 안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실제로요. 무역확장법 232조 이게 언제 제정됐는지 제가 좀 살펴봤더니만요. 제정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1962년. 상당히 오래됐죠. 거의 50년 된 거 아닙니까? 근데 50년간 실제 적용됐던 사례가요. 단 2번밖에 안 된대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정치가이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운 트럼프가 계속 보호무역주의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킨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미국 상무부가 사문화됐던 법을 부활시키면서 3가지 제재 방안을 제안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고관세, 즉 철강은 최저 24%, 알루미늄은 7.7%를 부과하는 방안.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모든 국가에 대한 수입량을 제한하고, 즉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63%, 알루미늄은 86.7%로 제한하는 방안. 이게 두 번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초고율 관세 부과. 이렇게 3가지가 있대요. 근데 아무래도 세 번째 방법을 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해요. 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이게 세 번째잖아요. 이거는요. 철강인 경우에는 한국을 포함한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베트남 이런 12개 국가에 대해서만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거. 한 나라가 빠져 있죠. 일본이 빠져 있어요. 네. 일본이 왜 빠졌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홍콩에 대해서 23.6% 관세를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거. 이런 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외국산 철강이랑 알루미늄은 더 이상 미국 땅에 발붙일 생각을 말라. 트럼프가 이렇게 경고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무역 규제안 중 필요한 조치를 트럼프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국내 자체 생산을 늘리자 이런 의도인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철강만 해도 이 포스코 품질이 가장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트럼프는요. 방금 박 PD가 얘기한 대로 이번 조치를 통해서